자, 그러면 이제 항의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남조 정권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지 멸망한 후에 강남 지역에서 성제, 양진의 4개 왕조가 잇따라 들어섰는데 모두 건강을 수도하고 북이 및 이후의 하북 왕조와 대립하였다. 이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자, 남조의 역사는 420년 송해 건국부터 589년 친의 멸망까지 170년 동안 이어졌고, 그리고 남조의 이제 정권의 특징은 뭐냐면 성향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뭐냐면 즉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는 새로운 실력자에게 항제 정통성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자, 동진에서는 송원과 노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귀족들의 이제 사치와 정권의 부패 및 가중한 세력 부담에 저항한 농민 반란이었지만 411년에 평정되었다. 요 반란은 여기도 있지만 오도미도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이 당시에는 이 오도미도가 천사도라고 했죠. 천사도가 이제 남천사도, 북천사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 남천사도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우는 그 상동성 남양 출신으로 대대로 오도미도를 믿다가 도교의 일파인 천사도라는 민간 종교를 바탕으로 민중의 불안과 불만을 틈타 반란을 일으켰다. 자, 노수는 송훈의 매부로서 송훈의 사망 후 후계자가 되어 세력 만회를 도모했지만 유유의 하락으로 좌절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이 반란을 평정한 이유는 남양과 후진을 멸망시키고 낙양과 장안 두 도시를 탈환했다. 자, 이것은 이제 동진 100년의 역사상 가장 큰 공적이었으며 이주민들의 염원을 잠시 풀어주었다. 자, 유효는 이제 한원의 반란을 평정하고 마침내 동진의 공제에게 성향을 받게 이뤘다. 자, 유효는 사시나 왕시 등 문벌 귀족이 아니라 지체가 낮은 가문을 의미하는 한문 출신의 무장으로 하북 이주민들의 자식이었다. 자, 송해 무제가 된 이유는 사원과 왕유 등 그 명문 귀족을 축출하고 한문 출신의 군인과 관료들 대거 발탁하였다. 자, 이어 등장한 문제의 치세 30년가를 원가의 치세라고 하죠. 자, 원가의 치세로 이끌어진 듯 남조의 통틀어 가장 국력이 강사하고 영토도 최대한 확대된 시기였다. 자, 문제는 무제가 추진했던 손흥민 위주의 경제정책과 호적 정리 사업을 계승해서 농경지 개간을 장려하고요. 세역을 담당하는 호구인 가오를 증가시켜서 국가의 병력원과 재원을 확보했다. 그래서 문제의 그런 호구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앞에 설명했죠. 여기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무제도 이 호적 정리 사업을 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송무제의 정책은 뭐냐면 종전에 이 백적 제도가 있었다고 했죠. 이 백적 제도, 이 백적 제도를 폐지시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요걸 이제 항적으로 뭐냐면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어, 요역을 이제 요역을 담당하는 사람들 확보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자, 이런 정책들을 이제 손 문제가 계승을 했죠. 손 문제에 제가 이제 호적 개편 관련된 내용은 앞에 언급했으니까 그 참조해 주시고요. 자, 학문 출신의 황제에게 위조할 수 있는 것은 군사력이었다. 그래서 이 군사력은 각지의 군단장으로 임명된 일족들에게 나눠져 있었다. 따라서 일족의 실력자들 간의 내전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었다. 호 문제 이후 10년 동안 6명의 황제가 바뀌었고 8명의 황제 중 암살 면한 건 3명뿐이었다. 이로써 민생의 안정이라는 국가의 기본 임무는 소홀하게 되었고 마침내 송조를 배반한 무장 출신이었던 소도성이 실권을 장악해 제를 건립했다. 소도성 역시 이유처럼 한문 출신의 무인이었다. 송조 말기에 내전에 공을 세워 제를 건립한 후 제2동안에 전학 정책과 호적 정비를 추진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결국에는 종실 출신의 옹주자사였던 소연이 502년에 성향을 받아서 양을 건국했다. 그래갖고 이제 갑자기 이제 귀족 문화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요거는 좀 뒤에 읽어보고 좀 넘어가서 여기 이제
양나라 그 관련된 양무제 정책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양무제는 불교를 과도하게 장려해 수많은 사원을 축조하느냐 재정을 탄진했다. 자, 무제 초 건강 주변에 500여 개의 사원이 있었지만 무제 시대에만 200개가 증가되었다고 한다. 사원은 또다시 다른 장원 경기를 형성했다. 결국 이러한 지배층의 사치와 무기력은 백성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었다. 자, 이렇게 문벌 귀족에게 고향 귀족으로 이제 변모한 문벌 귀족에서 교황 귀족으로 변모한 남조 귀족 문화의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 바로 후경의 난이었다. 자, 후경은 동해의 창업 공신이었는데 10만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하남의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동해 건신이었던 고환이 죽고 풍길의 억압을 받게 되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있던 자신이 중앙의 경계를 당하자 서해로 도망갔다가 다시 남조 양에 기부했다. 강대한 양무제는 후경을 받아들여 동인을 견제하고 했지만 이에 대해 동인은 군사를 동원하여 양과 후경의 군대를 격파하고 양에 대한 합평을 제의했다. 자, 미묘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 후경이었다. 합평이 됐고도 신병이 동인으로 송환될 줄 모르기 때문에 기선을 잡아 양장을 건너서 양의 수도 건강을 포위하게 됐다. 548년 양무제의 치제 말년에 이었다. 자, 무제 초 건강의 호구수는 27만 호였다고 하는데 엄청난 약탈당 후에 4개월 반의 저항 끝에 함락당했다. 건강이 이제 그 전하에 당하자 전란에 피해서 이제 도피한 사람들은 남조 제2의 도시였던 강릉으로 모였는데 그중 무제의 항자였던 소욕도 있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원제가 됐던 사람이죠. 그래서 완성병을 이제 파견하여 강동 방면에 북상한 진패성과 합력하여 후경을 토벌하도록 하고 강릉에서 황제의 지위를 올라 일단 양조를 다시 일으켰다. 그치만 554년에 강남에 혼란을 노렸던 서희의 대군이 강릉을 공격하는 바람에 소욕이 살해당하고 그다음 양에 사서 10만 명 이상의 서희 영토에 끌고 갔다. 그래서 이후 강릉에는 앞에서 얘기한 서희의 계대 정권이었던 호장이라는 국가가 이제 등장하게 돼요. 한편 건강에서는 이제 진패선이 왕승병을 살해하고 진주를 건립했다. 자, 진패선의 뒤를 이은 문제와 선제는 북지의 남한을 막아내고 민심의 안정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영토는 양자강 중하류 유역의 남쪽에 한정돼 있고 북지를 정복하여 하복을 통한 북주와 그를 뒤이는 왕조의 상대가 되지가 못했다. 진조의 유역 관료들은 대개 한문 출신이 많았기 때문에 양말의 건강과 강릉의 함락에 위해서 남조의 교황 귀족제가 소멸되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남조 귀족의 그런 몰락은 앞에서 말한 후경의 난을 계기로 이제 몰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앞에 이제 건너뛰었던 이제 강남 개발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강남 개발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동계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253페이지 펴보세요. 자, 이 강남 개발, 그러니까 위진남북조 시대 때 인구 이동했던 강남 개발은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나와요. 동아시아 교과서에도. 그래서 요거와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읽어보면요. 자, 동진이 건국할 당시에는 해수가 중국의 남과 북을 이루는 경계였고 동진이 건국한 양자강 유역일 때는 강남 지역이었다. 그래서 강남 지방은 항하 유역의 하북 지방과 어느 정도 겨룰 수 있는 위치를 오게 된 것은 삼국에 대립하는 오나라에서 비롯됐고 동진 시대에 들어서 한층 개발이 추진되었다. 중국 고대 강남 지방은 하북 지방에 비해 개발이 떨어져 그 평양저여지, 평주와 양주 지방의 습지대라고 해요. 그 당시 이제 평주와 양주는 어느 지역이냐면 오늘날 호남과 호북 지역을 얘기죠. 양쯔강 중류 일대를 이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미 개척지가 많아 변두리로 천시되었다. 자, 이제 강남의 호환 말부터 전라를 피해서 피난 내려온 하복인들이 크게 증가하여 삼국의 오나라 때 개발이 시작되었고 동진 시대에는 본격적 경제적 발전이 추진되어 남조 각 왕조에서 이를 이어나갔다. 특히 강남 지방은 좋은 기후 조건과 비옥한 농경지를 바탕으로 농업 생산이 발전되어
발전하였다. 피나온 하북민들이 가져온 선진 농업 기술과 그 당시 이제 생산 기술로 강남 개발보다는 빠른 속도로 진척되었다. 자, 종래 이제 강남 지방의 농사법은 들판에 불을 지른 후 물을 대는 하경 순우 방법이 일반적이었으나 하북인대 신경쇠작, 이 신경쇠작은 이제 깊이 가기하고 관련돼 있죠. 예, 법이 도입되면서 땅에 깊이 가는 새로운 농법이 시행되면서 농업 생산이 발전됐다. 특히 이제 강남 지역은 수전에 알맞는 물이 많잖아요. 저수지나 이런 호수나 늪지가 많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이제 수전 농법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수전에 알맞는 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 강대한 지역을 수토작이라는 것은 물을 가다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싣는 벼농사를 하는 이런 방법이죠. 그러니까 수토작이 이제 발달되면서 쌀농사 지대로 변하게 되면서 하북의 반돈사에 못지않는 미국 생산지로 변모되었다. 또한 강남 지방은 땅이 넓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에서 내온 호족 집단들이 종족을 중심으로 영호와 노비를 사육하여 개발을 추진했고, 영호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서 얘기했던 그 호족 집단에 예속된 예속민들을 얘기해요. 예속민들을 뭐 객부터 시작해서 고디, 문생 이런 그 집단들 이제 영호의 범위에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개발된 강대한 토지는 호족의 대사유지가 되었다. 한편 이제 수거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건 각자 읽어보시고 제쳐도 각자 읽어보세요.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상업 발달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수거과 농업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사업 발달 가져와 건강, 강릉, 성도, 양양, 장사, 남해 같은 도시의 번영을 이루었다. 특히 주강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 볼 때 여기가 그 항하강이고 여기가 양쯔강, 요 북쪽이 해수고 그 밑에 이제 강동성 일대에 큰 강이 하나 있어요. 요걸 이제 주장강이라고 하죠. 주자강. 예. 요걸 얘기해요. 오늘날 강동, 강서 일대를 흐르는 강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남해는 남해도 같은데 여기 큰 섬이 하나 있잖아요.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남해는 이제 외국 무역의 중심지로 낙양 및 그 아랍 여러 나라를 상대로 무역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따라서 강남 경제의 이러한 발전은 동진이대 지금까지 하북 중심이었던 경제 활동을 남북으로 분산시키고 남북 간의 생산력 차이를 크게 근접시키게 되었다. 네. 그 강남 개발의 의미 이제 밑에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남조를 살펴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북조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북조. 북조는 이제 북위의 통일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북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위, 그 다음에 동위, 서위, 북주, 북제 5개 왕조를 북조라고 하죠. 예.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북위의 하북 통일을 보죠. 자, 전진은 비수의 전쟁에서 강남의 동진에게 패하여 붕괴됐고 선비족의 북위가 하북을 재통일했다. 자, 이후 북위는 동위와 서위로 분열되고 이 동위와 서위는 이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어요. 예, 이건 뒤에 좀 다시 얘기할게요. 자, 분열되었고 다시 동위는 북제로, 서위는 북주로 계승되었다. 자, 수가 중국을 재통일하기까지 약 150년간 하북을 건국한 북위의 이하에 이렇게 5개 왕조를 북조라고 한다. 그죠? 그런데 이제 북위를 건국한 선비족의 탁발부는 원래는 흥안영 이때 거주하고 있었으나 후한 때에 남우도 이주하여 옛 흑노가 살고 있던 곳에서 와 유목생활을 하였다. 자, 이들은 이제 서진 말에 탁발 우로가 상서성 북부에서 대국을 세웠으나 전진의 북연에게 멸망했고 다시 이제 부흥했죠. 일시적으로 멸망한 거예요. 그 전진이 붕괴되자 386년 탁발규가 다시 대국을 부흥해서 대항이라고 칭했다가 나라 이름을 위로 곤치고 형성에 도움을 하니 이게 태조 도무제이다. 자, 도무제는 군사 정치적 수완을 겸비한 영웅적인 군주로서 중앙 지역의 통치를 위해서 한족 사대부, 여기 한족 사대부는 주로 상당기족 출신들이 이제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한족 사대부관이 귀족의 자제를 가감하게 등용하고 국가 정책을 중국식 율령 체제로 전개했다. 또한 이 사람도 이제 앞에서 56국 때 이제 일부 했던 이런 분토 점거를 했죠. 분토 점거라는 건 뭐냐면 이게 유목민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 단위로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족 단위의 생활을 계속 놔둘 경우에는 이 계기수가 있죠. 이 부족을 이렇게 갈갈이 이제 뭐냐 나눠. 그리고 이들을 다 뭐냐 다른 지역으로 삼인시켜 버려. 그래서 이제 이걸 분토 점거가 해.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 족장의 지배권을 이제 뭐냐면 박탈하고요. 중앙 정부가 개입해서 편호화. 그래서 이들을 이제 뭐냐면 호족으로 집어넣고 분연제를 통해서 이제 지배를 하는 그런 형태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해서 이걸 통해서 인제 어떤 걸 깼냐. 원래는 인제 그 북이 그러니까 탁발족 자체가 유목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유목사회를 인제 해체시키고 과감하게 남방의 농경 체제로 전환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북이 정권의 오후의 다른 나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바로 선비적인 유목사의 부족 체제에 대해서 과감히 탈피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북방의 유목사회에서 남방의 농경 체제를 전환하였고 이러한 북의 정책은 홍은제의 하나 정책의 그 절정을 다했다. 특히 북의 태조는 농업 생산 증가를 위해 둔전을 실시하여 하북 농촌 사회를 안정시켰다. 자, 이로 인해서 북의 국력은 크게 신장되었고 이는 북위가 하북 지방을 통일하는 사회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자, 이후 인제 탁발사와 탁발도에 이르러 발전이 계속되었다. 자, 특히 태무제. 태무제는 이제 동우제가 인제 그 나라의 기반을 만들었으면 이걸 더 발전시키는 사람이 태무제거든요. 태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하북을 통일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예전에 한번 17년 기출 관련돼 갖고 태무제 종교 정책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제 태무제가 인제 도교를 인제 숭배를 하고 불교를 탄압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자, 태무제는 하복 관경을 이제 자주 침략했던 유연족을 물리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인제 그 북이가 있을 때 그 북쪽에는 유연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유연족. 그 유연족 같은 경우는 되게 재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이 북이 자체가 선비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목민족이죠. 그러니까 유목민족들의 어떤 습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유연족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 유연족은 선비족이 있을 때 크게 뭐냐면 어 번성하지 못했어. 이 민족은요. 예. 하여튼 유연족을 물리쳐 방방을 안정시킨 후 서쪽으로 나가서 서진, 하, 북연 그다음에 인제 북랑을 차례로 병합하여 마침내 439년에 하북의 재통을 인제 성공했다. 이때 남조일련 송이 북방을 쳐들었지만 이를 물리치고 이후 남조에 대해서 북조의 군사적 우위를 지키면서 계속 남조를 공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자, 이런 뜻 오후 가운데 선비족이 하복 지방을 통일할 수 있었던 배경은 유목사의 부족제를 가감히 탈피하고 군민 개병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부병제를 실시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는 점. 예, 이 첫 번째 요인으로 이제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정복지의 중국 문화를 빨리 적응함으로써 한인의 협력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 요게 이제 있죠. 근데 이 부병제 실시 관련돼서는 여기는 이제 북이라고 돼 있는데 다른 책에서는 그 뭐냐 서희라고 돼 있거든요. 서희.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이제 일단 뭐 이게 부병제의 기원은 이제 북이 때 만들어졌고 요걸 이제 서희에서 이제 뭐냐면 제도화했다? 뭐 요렇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예.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게 서희 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북이 때 갑자기 부병제가 나오니까 좀 당황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뭐 대충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 북이 정권이 호환 병립 정책으로 중국 문화를 적극 수용할 수 있었으나 문화 수준이 낮은 선비족으로선 문화적 우월성을 지니고 있는 한인들의 통치가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인제 일어나는 이제 민족적 갈등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북이가 무적으로 하복을 정복했으므로 결국 중국 문화에 흡수 동화되어 선비족의 민족적 종말을 가져온 역사적 비극의 단서를 제공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태무제 관련된 내용들이 인제 있는데 이게 태무제 관련된 내용들이 책마다 이게 분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체계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걸 제가 정리를 좀 다시 해 볼게요. 예. 자, 정리를 한번 해 가지고 인제 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게 책마다 이게 책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화 정책도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정리 좀 해 볼게요. 태무제 관련된 내용이. 자, 태무제가 뭐 하복 통일했던 건 앞에서 인제 얘기했던 거고, 태무제 종교 정책 관련된 내용 볼게요. 요게 이제 동계 그 문화 부분에 있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이 목적은 인제 뭐 중국식 천자가 되고자 했던 태무제는 자신의 권위를 절대하기 위해서 도교를 적극 수용했죠. 어 그래서 이 사람은 유교도 강조했지만 도교도 인제 강조했는데, 유교를 강조해 가지고는 중국 천자가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얘네가 원천적인 이제 원초적인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게 오랑캐 민족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유교보다는 이 도교를 통해서 인제 뭐냐면 자신의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때 인제 도교를 창립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신천사도, 북천사도라고 인제 하죠. 구겸진이죠. 그래서 구겸진이 인제 뭐냐면 창건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최호가 이제 그걸 또 옆에, 이 최호는 태무제 때 활동했던 유명한 한인 출신의 관료예요. 이 사람이 권위를 수용했어요. 그래서 인제 평성에 청상 도장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천사가 보낸 부적의 인수를 받는다 해서 거기에 인제 천사 도장을 이제 설치했어. 천사가 보낸 부적을 인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내려온 인제 도사 같은 것들을 인제 내렸는데, 거기에 인제 도사가 내는 부적을 인수해서 천사 도장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국연지 신법을 통해서 실시했다. 그래서 이 당시 인제 교단이 설립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교리, 계율, 그다음에 장소, 교관, 공간이죠. 도관이라고 하는. 교리 같은 경우에는 인제 기존에 인제 앞에 여러 가지 교리도 있죠. 노장사상, 민간신앙 뭐 이런 것들 이제 그 불교적 요소를 또 받아들여서 교리를 만들었고요. 계율인데, 계율은 인제 뭐냐면 요거와 관련된 국연지 신법을 통해서 계율을 만들었어. 그래서 악장을 통해 계를 암기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 교단에 보면 교단을 유지할 계라는 규율이 있어요. 그 계라는 교단을, 불교 교단을 유지하는 계를 수입해 와 가지고 이걸 도교 교단을 인제 유지하는 계율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뭐냐면 암기시켜서 음악을 통해, 악장을 통해서 계를 암기시켰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음악과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교육 과정을 음악 가사에 맞춰 갖고 외우더라고요. 이거 비슷해. 예. 그래서 계율을 인제 마련했고, 그다음에 그 종교가 있으면 어떤 공간적인 장소가 있어야 돼요. 도관이 필요하죠. 그 도관은 앞에서 얘기한 천사가 보낸 부족들을 인수해서 이제 평성에 청상 도장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나서 인제 뭐냐면 도교가 성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도교라고 하면 이 구겸진이 만들 때부터 이 도교라고 인제 하죠. 예. 그래서 인제 이 도교는 예전에는 말했지만 도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도가를 바탕으로 했지만 도교는 도가 외에도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도교는 독자적인 경전도 있고요. 도가와 달라요. 그다음 도관.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도관이라는 것은 인제 교회, 이제 교회나 뭐 성당이 있듯이 도관이 있고 공간적인 장소가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승려도 있어요. 이걸 도사라고 하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인제 종교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 이 구겸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결과를 보면 태평진군으로 개원하고요. 도교를 적극적으로 이제 도용해서 도교식 연호를 사용했죠. 태평진군이라고 개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위의 황제들은 도단에 가서 도사에게 이제 천사로부터 받은 부적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를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나고, 도교가 국교화되면서 불교가 탄압받아. 그래서 보통 이제 태무제 때 불교 탄압을 받거든요. 그래서 불교 탄압을 이제 보통 산무일종의 범란이라 하는데, 산무일종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국위의 태무제, 그다음에 뒤에 있지만 이제 북주의 무제, 예, 그다음에 당나라의 고종, 이렇게 있죠. 세 명의 황제가 탄압을 받았다 해서 어 당나라 고종이 아니라 무종이죠. 예. 당나라 무종. 세 명의 황제가 있는데 세 개가 들어가 있죠, 무자가. 산무고요. 일종은 뭐냐면 인제 호주의 세종을 의미해요. 음. 그래서 이게 이제 산무일종의 범란인데, 최초의 범란을 일으켰던 사람이 북의 태무제, 이 사람이에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렇지만 이 불교 탄압은 잠깐이 있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북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교를 숭배를 했잖아요. 잠깐 있었던 거고 후에 이제 문성제 때 다시 불교를 부흥을 하게 되죠. 네.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잠깐 이제 그 도교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자, 도교는 노장사상, 항로사상을 거쳐서 태평도 오도미도 넘어가고 오도미도는 이제 이름이 천사도가 되고 신천사도 남천사도 되는데 요때 이제 앞에서 얘기한 신천사도가 여기 국염지연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당나라 때 이 신천사도와 남천사도가 하나 합쳐져. 그래서 천사도라고 하고 그래서 당나라와 송나라 왕실에서 이제 그 천사도를 상당히 지원해 줬 도교 교단을. 특히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조상하고 그 노자의 이름이 이거든요. 이연이고 동서 이씨 집안이다 해갖고 지원을 해줬어요. 자, 근데 이 천사도 여기까지는 상당히 뭐냐면 주술적이야. 미신적이고. 예. 그래갖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금원 넘어오면서 이제 도교가 유교와 불교적 요소가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론적인 종교로 바뀌게 돼요. 예. 이제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종교에서 벗어나서 이론적인 종교가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상교 합의돼서 유교, 불교, 도교를 플러스시켜서 종교의 주술적이고 미신적인 요소를 없애고 이론화돼. 그리고 체계화되기 시작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도교라고 해. 신도교. 그러니까 종전의 천사도와 다른 그 도교가 등장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도교가 신도교 중에 하나 중에 대표적인 게 북방에서 유행했던 전진도 있죠. 전진도. 전진교라고 하죠. 부처기가 이제 그 뭐냐면 활성화시켰던. 그래서 금나라 원나라 때 전진교가 상당히 또 활성화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정리를 쭉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사 피라 사건이 있어요. 예. 자, 이 국사 피라 사건이 뭐냐 하면 요게 이 신동계인가? 구동계에서 관련된 내용이 좀 설명을 많이 해놨는데 신동계도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이 국사 피라 사건이. 자, 하여튼 이것도 태무제 때 이제 일어난 건데 요때 국사라는 것은 선비족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그 태무제 때 선비족의 역사를 왜냐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후 같은 상동 귀족들에게 그걸 정리하라고 이제 시켰는데 얘가 너무 솔직하게 쓴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선비족들이 야만 민족 시기 때부터 했던 내용들을 다 일일이 적어가지고 거기에다 적어 놓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뭐냐 태무제와 그다음 그 선비족 귀족들이 그냥 발긋 그 뭐냐 킹받은 거죠. 예. 그래 갖고 그 당시 최후를 비롯한 상동 귀족들 대규모 숙청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국사 피라 사건이라고 하는데 국사 피라 사건의 기준 이제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중화 사상적인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볼 수 있어요. 중화 사상적 측면은 뭐냐면 최후가 이제 북위 선조의 살짝을 집필하는데 이게 뭐냐면 마음에 안 들었단 말이야. 특히 최후 같은 경우에는 상동 귀족 출신으로 한족 출신이죠. 나름대로 이제 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선비족한테 굽실거리지만 안으로는 모난캐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국사를 편찬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걸 평상시에 알고 있었던 이제 그 태무제나 선비족들이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이 최후를 비롯한 상동 귀족들을 대규모 수청시켰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더 이상 나한테 개기지 마라. 중화 사상의 반발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국사 피라 사건 이후 상동 귀족을 비롯한 한인 귀족들이 요게 이제 정치에 참여를 하지 못해. 물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참여를 하지만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뭐냐면 특권을 너희들 상동 귀족이나 이런 거를 특권을 봐주긴 하겠지만 더 이상 선을 넘지 마라. 그 의미에서 이제 경고 차원에서 했다라는 게 이제 의미고 두 번째 경제 측면인데 선비족들은 원래는 이제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유목민족 토지보다는 사람을 중시 여겨요. 근데 한족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바탕으로 인민을 지배하는 형태거든요. 자, 근데 처음에는 선비족과 한족 간에 다툼이 없었어. 왜냐면 이제 달랐기 때문에. 근데 선비족들이 점점 농경화되면서 선비족들 또한 이제 뭐냐면 토지를 중요시 여기게 돼. 그러니까 기존에 한족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사 피라 사건이 폭발돼 나왔다. 예. 그래서 이걸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 접근해 갖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사 피라 사건은
중화사상 측면과 경제 측면 두 가지를 이제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구동계에서는 요 경제적 측면이 슉 빠졌어. 이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 갖고 요거는 이제 구동계가 아니라 신동계. 신동계는 없어. 구동계는 있는데 신동계는 없어.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못 찾지는 못했거든요, 요 부분을. 하여튼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인제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 태무제 정책 관련된 내용을요. 자, 그다음에 인제 넘어가서 호무제로 넘어가죠. 호무제. 자, 중간에 인제 그 현문제라는 항제가 있었어요. 현문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태무제하고 호문제 그 중간 사이에 현문제라는 항제가 있었거든요. 현문제는 인제 평성에 예전에 이제 북위의 수도가 평성이었죠. 평성에 운광석굴을 만들어요, 운광석굴. 예. 그래서 인제 앞에 불교가 이제 탄압받았지만 문성제 이후부터는 인제 뭐냐면 다시 불교를 윤성이 불교를 이제 지원해 줬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국가 불교적 성격이 띠게 되었다. 자, 요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한의 중에는 나와 있는데 어 이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 호문제를 보죠, 호문제. 호문제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이게 호문제는. 예. 그래서 인제 보는데 자, 북위의 한화 정책은 태무제의 중손이었던 호문제 때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했죠. 자, 호문제는 즉위할 때 되게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초창기 정치는 호문제 때 정치가 아니라 그 뭐냐면 문명태후가 인제 거기에 섭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문명태후의 섭정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균전제 같은 것도 있죠. 예. 균전제나 뭐 삼장제 이런 것들은 호무제가 직접 친정 때 이제 했던 건 아니고요. 그전에 문명태후 때 섭정기 때 했던 거야, 요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뒤에 있으니까 그때 좀 얘기하고요. 군전제하고 삼장제 관련된 내용은요. 자, 홍원제는 북방민족이 한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는 데는 자신이 직접 중국의 천자가 되고 중국식 정치체를 도입하는 게 최상책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선비족도 유목민족이니까 한족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이제 권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죠.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나 중앙집권적 사고방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선비족들을 한족을 만들어 가지고 뭐냐면 얘들이 인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선비적 문화나 선비적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해서 종전의 선비적 사고방식, 멘탈 구조를 완전히 한족적으로 바꿔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원제의 한화 정책 중에 중요한 내용을 보면 수도를 평성에서 낙양으로 옮기고요. 그리고 호환 간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점령했고 호송, 그러니까 선비족의 언어를 한송으로 바꾸고 호속과 호호, 선비족의 그 풍습과 언어의 금지, 한어 사용의 강요, 그리고 하이 이도나, 그래서 이제 중화민족과 이민족을 하나로 합치기 위한 성종 봉종령을 제정을 들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성경 풍족력에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자, 요거 있는데 요게 인제 이 뒤에 이제 자세히 안 나와 갖고 요거는 좀 약간 제가 보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요 선정 분종 정책 관련된 내용인데 하이도나 정책으로 인제 했던 정책들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이때 인제 그 북위 정권에 참여했던 한인 호족들과 선비족 귀족 간 통혼권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새로운 지배 계층을 형성하는데 선비족들을 인제 뭐냐면 나눌 때 팔성 귀족들을 나눠, 팔성. 그러니까 선비족들을 팔성으로 나누고요. 팔성. 그리고 인제 요 상위 귀족들은 팔성으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인제 이걸 이제 하고 한인 귀족들 사성과 동격으로 하는 거야. 음. 그래서 얘들끼리 이제 통혼권 형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위 귀족도 인제 있고 선비족 상위 귀족 팔성과 한인 귀족 위에 있죠. 상인들 사성을 서로 통혼권을 이제 형성을 해서 얘들끼리만 이제 통혼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비족들을 혈통과 군궁에 따라서 성과 족으로 나눠요. 그래서 성은 인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높은 귀족을 팔성을 이렇게 해 가지고 얘네들과 하고 족은
한인 귀족 중에 좀 낮은 애들 있잖아요. 그 하류 귀족들과 이렇게 통합권 형성해. 그래서 선비족인 귀족 형태와 귀족 사회하고 한인 귀족 사회를 이게 결혼을 통해서 등급을 매겨서 결혼을 해서 등급을 통해서 뭐냐면 통합권 형성해서 이제 합치려고 했다. 그래서 선비족 8성과 한인 귀족 4성을 동격으로 두고 나머지 선비족을 혈통과 군궁을 감안해서 성과 족으로 구분했다는 거. 그래서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했고 여기에다가 인제 여기에다 국분중정제를 플러스 시킨 거죠. 국분중 그 이 국분중정제는 남조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형성된 그 사회 질서를 통해서 인제 국분중제에 반영되는 건데 이때는 이 국분중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요런 그 선비족과 한족 간의 어떤 이제 그 귀족 사회의 이렇게 등급화를 통해서 그 등급의 기준으로 해서 국분중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선비족 간에서 인제 뭐 성이나 족이든 팔성이든 이 사람들은 귀족 계급이고요. 나머지 거의 90% 인제 뭐냐면 그 선비족들은 그 가정에 소외됐죠. 그래서 보통 인제 여기 계층 구조를 보시면 상, 중, 하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대개 보면 인제 그 선비족들의 이제 상층 계급들은 뭐냐면 요렇게 동화되죠. 하나 돼 갖고 동화된 반면에 여기에서 소외된 그러니까 그 성족 분정 정책에서 소외된 나머지 인제 밑에 있는 중하류급에 있는 그런 대다수의 선비족들은 소외당한 거야, 하나 정책에서. 근데 이들이 인제 뭐냐면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인제 국경 있잖아요. 국경 그 지역에 그 육진에 인제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이 인제 나중에 육진의 난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로 이제 성족 분정 정책의 대상은 주로 뭐냐면 선비족, 상류 계급까지 하는 내용이다. 그 안에서도 이제 팔성과 성과 족을 나눠서 한인 귀족들과 함께 이렇게 급에 맞춰서 가문의 급에 맞춰서 서로 통합권 형성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국분중전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읽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호문제의 하나 정책으로 선비족 상류 계층은 여기에서 이제 8대 성을 얘기하죠. 8성, 성 계층은 점차 한인 호족들. 그래서 한인 호족들은 앞에서 이제 한인 사성가 이제 홍보하면서 귀족화되었다. 자, 토지를 겸변하고 한인 농민을 소작으로 사역하기도 했다. 그러다 이제 이부터 한계가 나오죠. 자, 그 홍제 하나 정책은 선비족 사회의 심각한 문제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후기 정권을 동서로 분열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그리고 인제 이것이 결과죠. 그래서 수도를 평성으로 해서 낙양으로 옮긴 것은 선비 부족의 근거지를 유목민족의 농경 사회로 옮기고 놓은 곳이다. 그러나 수도를 옮겼다고 해서 선비족 모두가 하복으로 이주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선비족 대부분 만리장 연변에 나와서 홍주의 남양 정권과 거리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 만리장 연변에 나와 있는 그것을 육진이라고 하죠, 이들. 그래서 나중에 인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자, 하복으로 이주한 선비족들은 점차 귀족화하면서 간직을 독점했다. 자, 이에 낙양을 옮겨와서 하나 된 선비족과 그렇지 못한 북방의 선비족 간의 심각한 갈등이 생겨났고 이러한 갈등은 인제 다음에 호명제 때 육진의 반란으로 폭발돼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북위는 육진의 반란이 일어나자 상서성 북부의 세력을 떨치던 선비족이 주장했던 이준영의 그 힘을 빌려서 그 이들 진압하였다. 이때 낙양에서 호명제에 몰친했던 호태우가 정권을 장악하고 한강과 패신들을 중용하여 정치가 문란하였다. 그래서 호명제가 이제 승장하면서 호태우의 충돌이 생기자 태우는 호명제를 독선하고 유제를 어린 그 항제를 옹립하였다. 자, 이주영은 수도도 낙양에 들어가 태우와 유제를 체포해서 황하에 수장하여서 조종의 백관과 왕공 이하 2,000명의 명을 학살한 후 포장제를 세웠다. 자, 이것이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뭐죠? 하흥의 변이죠. 하흥의 변. 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항해 변이 일어났다. 이주영이 호태우와 북조의 항족들을 다 죽이고 항아에 이제 그냥 갖다 버리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예. 자, 항해의 변이 일어났고, 자, 육진의 반란과 함께 섬서방면에 만사춘호의 반란이 일어나자 이주영은 부장 우문태를 파견해 이를 평정했다. 자, 우문태는 점차 장안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 나갔으며 이주영의 부장이었던 고안, 후경,
호경 이렇게 나오죠. 예, 얘는 이제 빤스해가지고 양나라 도망가죠. 자, 호경도 막강한 군사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자, 이에 이제 호장제는 위협을 느껴 이주영을 궁중을 유인하여 살해했다. 그러나 이주영의 아들 이준조가 진양에서 군사를 일으켜 호장제를 죽이고 조카 절민제를 옹립했다. 그러나 이주조의 세력은 그 고안에서 타도되었다. 그래서 이주영 일족은 정권 담당 기간 4년에 불과했으며 북위의 이제 정치와 사회에 끼친 영향이 컸으나 불과했으나 4년에 불과했으나 북위의 정치와 사회에 끼친 영향은 컸으며 이후 북위 정권 전개에서 그의 부하들의 역할이 컸다. 그래서 이제 고안이 이제 뭐냐면 동의를 이제 세우고 그다음에 이 동의가 북제가 되고요. 우문태가 이제 서해를 세우고 이제 북주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와 이제 그 서해의 위치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여기 잠깐 보면 여기가 이제 서해고요. 예, 여기가 동의야. 서해가 이제 북주를 계승하고 있고 동해가 북제를 계승했죠. 근데 여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가 어디가 많겠어요? 다 이쪽이 많겠죠. 예, 이게 중원이라고 하는지요. 여기가 이제 인구도 많고 경제력도 이제 풍성하고 했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경제력도 낮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북주의 국력이 점점 강해지고 이쪽이 약해지거든요. 결국에 북주가 북제를 먹게 돼요. 예. 그래서 예전에 그 북주 전의 단계인 서희와 그 다음에 북제 전 단계 동의가 예전에 지도사고도 이제 물어보고 그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예, 그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북위와 동서 분열과 하나 정책 모순이라고 하는데 요거 읽기 전에 이제 그 한의종을 읽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북위의 건국과 하북 통일 해갖고 한번 볼게요. 하북 통일. 자, 이 선배족의 이제 역사가 쭉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예, 쭉 넘어가서 다음 장 보면 요거죠. 태무제 정책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 중요하니까. 예. 자, 북의 태무제는 마침내 오제국을 모두 멸망시키고 439년에 하북을 통일했다. 자, 중국식 천자가 되고자 했던 태무제는 자신의 권위를 절대하기 위해서 도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여기에서 한족의 고관이었던 최후와 도사 구겸진의 권유를 받았다. 도교는 국교의 지위를 획득했고 반면 불교는 철저하게 탄압받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구겸지와 최호, 태무제가 세상을 떠나고 불교 신자였던 문성제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불교가 다시 부흥기를 맞았다. 회부의 경험을 겪은 불교 교단은 국위 황제의 권위를 교리로서 이제 원조하는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국가의 불교를 보호를 받는 국가 불교적 모습을 바뀌었다. 그래서 왕죽불이라고 했죠. 왕이 꼭 부처다. 그래서 이제 운광석불이나 이제 이런 석굴 가보면 그 부처의 모습을 그 당시 황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자, 하여튼 있고. 자, 이는 한초 유교가 국가 유교하는 가정과 일치했다. 자, 이러한 이제 불교의 융성을 바탕으로 당시 수도였던 평성에 대규모 석굴 사원이 조성되는데 이게 이제 운광석굴이죠. 그래서 운광석굴 관련된 내용인데 보통 이제 석굴 사원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인도 같은 경우에 날씨가 습하니까 이 뭐냐면 동굴에 이제 서원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중국에서도 이 석굴 사원들이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보통 3대 석굴 사원이 있죠. 여기에 나온 이제 그 운광석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용문석굴이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용문석굴은 이제 낙양원을 천도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둥왕석굴 있죠. 그래서 운강, 용문, 둥왕 이 3대 석굴 사원이라고 해요. 3대 석굴 사원.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제 그 부처의 모습 있죠. 이 부처의 모습이 그 누구를 본다면 북위 황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왕죽불 사상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한번 불교가 이제 탄압받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지.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면 또 탄압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모습들은 이제 불교가 점점 국가 불교적 성격을 갖게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홍제 시기 때 대미통치 재편과 하나 정책을 볼게요. 자, 헌무제 사후 이제 5세의 나이로 즉위한 홍제 통치 기간의 정기는 문성제의 항우였던 풍태후가 섭정했던 시기였다. 풍태후는 북위의 국가적 성격을 중국식 집권 국가로 반모시킨 정책을 착수했다. 그 주요한 정책들이 군전제하고 삼장제죠. 그래서 485년에 공포된 군전제는
오랜 전란으로 황폐해진 농경지를 노동력을 갖춘 몰락 농민에게 분배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높여서 안정적인 세수와 요역을 확보하려고 깨는 목표였다는 거고요. 자, 균전제 관련된 내용은 뒤에 이제 동계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에 앞서 484년에 갈리에 처음으로 복록을 지급한 복록제를 했다. 그래서 이제 군전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요거는 그냥 동기가 더 자세히 돼 있거든요. 동기 내용에서 좀 얘기를 하고 건너뛸게요. 예. 그다음에 인제 균전제를 하기 전에 그 뭐냐면 그 토지를 나눠 주려면 누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호적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인제 뭐냐면 삼장제를 실시했어, 삼장제. 그래서 삼장제는 군전제를 이제 하기 전에 실시했던 이제 뭐냐면 그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삼장제는 종전에 종조 독호제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종주 독호제를 캐고 직접 인민들을 국가가 인제 지배하고자 실시했던 제도고 이걸 바탕으로 인제 뭐냐면 그 토지도 나눠 주고요. 세금도 거두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삼장제 내용을 보면 오가들 1, 2로 하고 오리들 1, 2 그다음에 오리들 1당으로 하죠. 각각 인장, 이장, 단장. 그러니까 3 명의 그 장이 있죠. 그래서 이걸 삼장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호적의 작성과 조세 징수 및 요역 징발, 치안의 책임을 맡기는 인보제다. 그러니까 이제 상호 이제 엮어 가지고 연좌제 형태로 움직이는 형태죠. 상호 이제 감시망을 통해서 연좌제 형태로 이제 움직이는 행정조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홍은제가 이제清정을 시작한 이후 낙양으로 수도로 이전을 계획했으나 선비계 귀족들의 이제 반발이 심했다. 결국 이 반발을 물리친 홍은제는 495년 낙양에 입성해 그 천도를 감행했다. 홍은제에 의해서 재건된 낙양성은 501년에 이르러 그 바깥에 동서 20리, 남북 15리에 거쳐 외성을 건설해 그 모습을 쇄신했다. 낙양의 모습은 낙양 가랑기라는 그 책에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사찰이 많아 부귀마대는 1,300개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남양의 이제 남쪽 교회에 문강석굴 대신해서 이제 용문석굴을 이제 조성을 했고요. 자, 용문석굴 관련된 내용이 여기 있죠. 자, 낙양으로 천도하자마자 홍문제는 하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선비족의 풍습과 언어 및 의복을 폐지하고 남으로 이주한 귀족들의 본관을 낙양으로 옮겼다. 496년엔 탁발이라는 자신의 선을 호송으로 이루 포기하고 대신에 으뜸 원자, 원족 원이라고 하는 호족부의 성씨를 바꿨다. 한성을 바꾼 거죠. 자, 이를 모범으로 해 이제 다른 선비족 계통 부족들에게 한족성을 부여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성만 해도 193개 이뤘다. 또한 중국의 가족법에 따라 동성을 결혼할 수 없으며 요때 동성은 이거 약간 인제 같은 남자 레즈비언 그 이름이가 아니죠. 여기서 동성은. 하도 요즘에 그게 LGBT 해 가지고 인제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요때 동성은 동성불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교나 뭐 예전에 그 중국 애들은 동성불혼에서 같은 성은 결혼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죠. 야 그래서 인제 동성은 결혼할 수 없으며 그다음에 이성의 경우에 양자를 삼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친양자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인제 대를 이은 사람을 할 때 이성을 통해서 양자를 삼는 게 아니라 주로 자 동성끼리 양자를 삼죠. 이런 것들인데 이건 나중에 조선 후기 때도 인제 그런 경향이 보여요. 예.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하여튼 이성의 경우에는 양자를 삼지 않는다는 금기가 호족들에게 적용되었다. 호문제는 이와 같이 이제 함께 호족과 한족의 통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자신부터 최씨나 노씨 이게 되게 이제 상동귀족들 인제거든요. 그래서 한족 명문의 딸을 아내를 맞아 후궁을 삼았고 선비 귀족인 자도 동등한 가문의 한족과 통혼 관계를 맺도록 했다. 이걸 인제 뭐라고 하냐면 성족 상정 정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문벌 사회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남조 귀족 사회들은 자연스럽게 국가 권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반면에 요 북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그 위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국가 권력이 개입해 갖고 문벌 귀족도 인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이거에 따라서 뭐냐면 국품 간입법도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인제 연결된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부족 대인의 혈통과 선조 3 대에 거쳐서 몇 명의 고관이 배출된가를 기준으로 해 호족과 한족 각각 가문의 등급에 따라 관리 임용과 통혼의 기준을 삼았다.
자, 이는 각족의 가문 등급을 서열화 계층한 것이다. 결국 간제에서도 남조처럼 귀족제와 문벌주의의 지배 원리를 등장하게 된 것이다. 자, 귀족제 정비와 함께 홍제는 국품간이법을 전면적으로 실시했다. 자, 국품간이법은 일부 5호제국 시대에 실시한 바 있었는데 북위에서는 중전간 임무가 주군의 속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중앙간의 임명도 취급하여 개정하였다. 그래서 중전간 임무가 주군의 속간뿐만 아니라 중앙간의 임명도 이렇게 취급하도록 개정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분관리법을 하여튼 이제 제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이거는 예전에 5호제국 시대 인제 뭐냐면 국분관리법이 중전간의 임무가 주군의 속간에만 국한됐는데 인제는 중앙간의 임명도 인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는 북조에서도 문벌귀족이 탄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만 북조의 문벌귀족은 양진과 그 남조의 귀족과 차이가 있다. 자, 북조의 귀족은 어디까지 국가의 인정을 통해 만든 국가에 위해서 이제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근데 그 남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 국가 권력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 자연스럽게 만든 거죠. 청해 집단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예. 그래서 북조의 이제 귀족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인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그 가문의 등급의 인정도 관료기구를 통해서 국가의 공헌도의 평가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유목민의 군장으로서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 통치하는 항자가 되기를 원했던 홍은제는 말년에 남조에 대한 친정을 전력을 쏟았으나 499년 원정 도중에 33살의 나이도 병사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홍은제 사후에 이제 정치 관련된 내용이죠. 한번 볼게요. 자, 홍은제의 문벌주의와 하나 정책은 북조 권력을 지탱해 줬던 병사들의 불만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519년에 우림이나 호분 등 병사들 약 1000명이 수도에서 반란했고요. 우림이나 이제 호분 같은 경우는 중앙군이야, 중앙군.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림과 호분은 평성에서 낙양으로 이주한 선비족 자손들에게 선발된 정예군이었는데 문간에 비해서 불리한 승진 때문에 불만을 품고 봉기했다. 자, 그다음에 5년이 지난 524년에 북변의 육진 중에 오강진의 병사 그 하라 한발령이 주장을 사려하고 봉기하자 반란이 북변 전체로 확대됐다. 육진이 난 북이초 평성을 그 몽골공의 고차족과 유연족부터 방해해서 만든 위에 둔 것인데 처음엔 선비족 명문 출신과 기부한 한족 호족들의 자제로 구성됐다. 그러나 홍은제가 이제 낙양을 천도한 이후 그들에 대한 대우가 열악해져 중앙에 파견된 진장들에게 철시되고 사역되는 형편에 처해져 있다. 이 불만을 폭발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홍은제 시기 때 여러 정책에 대한 반발적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홍은제 정책 같은 게 이제 하나 정책이죠. 이 하나 정책으로 인해서 육진의 세력들이 이제 뭐니 소외당했잖아요. 권력에서요. 예. 자, 이때 육진의 군대를 격파하고 등장한 인물이 상서의 유목생활을 했던 갈족의 추장이었던 이주영이다. 그래서 당시 북위의 조정에서 영태우 와 숙종파 간의 그런 대립이 이제 그 있었는데 숙종파는 이제 이주영이 의지하자 뭐냐면 영태우파는 숙종의 독사에 빠졌다. 자, 이주영은 이를 알고 병사를 거느리고 낙양에 그 진입해 영태우를 체포해 황하에 이제 던졌고 신하 2,000명을 살해했다. 자, 요걸 이제 뭐냐면 뭐라고 하음의 변이라고 하죠. 하음의 변. 시험 문제 나왔죠. 이 영태오라고 있는데 이게 영자가 호로 읽을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호태오라고 돼 있거든요. 호태오. 그래갖고 이제 호태오인데 이게 동계는 그렇게 돼 있죠. 예, 여기는 영태오 돼 있는데 아마 이제 이게 그 영자가 이 한자 영자가 이게 영자로 읽을 수도 있고 뭐 호자로 읽을 수 있나 봐요. 그렇게 이제 본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이 항해 변을 이제 하고 이후 이제 북위 영내의 반란은 거의 이주영에 의해서 마무리되었지만 자, 이 사건은 북위의 귀족들에 충격을 줬다. 그들은 이제 이주영을 세운 호장제를 끌어들여 이주영이 입주를 한 틈을 타서 그를 살해했다. 그러자 이제 이주영의 뒤를 이은 이준조가 다시 병사를 거느리고 낙양에 들어가 호장제를 죽이고 절민제를 옹했다. 절민제를 옹립했다. 자, 이주시의 부하 중에 북진의 병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반드시 이주시에게 신복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그중에 해삭진 출신, 육진 중에 하나죠. 출신의 고아는 하북의 한인호족들과 결합해 이주시를 멸망시키고 나방에 들어가 홍은제를 세웠다. 홍우제를 세웠다.
그러나 홍은제는 고환을 꺼져서 당 안에 있는 우문태에 도피했고 그러자 고환은 다시 호정제를 세우고 수를 업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게 동의가 되는 거죠. 자, 장안을 근거로 마련한 우문태는 원래는 무천진, 이 무천진도 육진 중에 하나인데 요 무천진 출신들이 나중에 이제 무슨 집단이 되냐면 강농 집단이 돼요. 강농 집단. 그래서 이 강농 집단은 서희, 북주 이렇게 수당으로 연결되는 건국 집단들이죠. 이 집단들이. 자, 그래서 우문태는 원래 북천진의 출신으로 이주영의 일족인 이주청강에 따랐지만 이주영을 죽고 이주청강에 복귀한 후 그 지역의 실권자가 되었다. 자, 이후 호무제는 이제 독산을 하고 문제를 세웠는데 북이는 이렇게 이게 서희죠. 서희죠. 자, 북이는 이렇게 동이와 서희로 분열됐다. 자, 우문태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는 이제 요거 동계에 관련된 내용을 읽어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동계를 보죠. 자, 북위의 동서분열과 하나정책의 모순을 볼게요. 요거 하기 전에 제가 첫 번째 인지문, 두 번째 인지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지문은 60번이에요. 두 번째 인지문 60번이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자, 여기 앞부분까지는 이제 뭐 동해와 서해와 관련된 내용이고 쭉 넘어가서 여기 각자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부터 이제 다음 장부터 읽어볼게요. 북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들도 5, 16국의 지배 아래 오랜 전란을 극복하며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문약한 한인이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북위 정권의 하나 정책은 도리어 북조사의 한인들 하여금 선비족의 무력에 대항할 수 있는 정신력과 무력을 길러줬고 이러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인 군사력 강화는 다음에 오는 북주 수당으로 이어지는 중국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이 강농 집단에 관련돼서 보면 이 강농 집단이 뭐 지금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구성됐냐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선비족 귀족들과 그다음에 한인 세력들의 결합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자,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동의와 이제 북제를 보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동의의 고환은 아들 고징을 태제로 세우고 어부로에서 동인을 돕게 하고 수소 진양에 이제 승상부를 열어 궁국 대사를 이제 전단하였다. 고환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고환이 죽고 고징이 동의의 실권을 장악하자 장군 후경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도망갔죠. 이 사람이 양쪽으로 도망가서 후경의 난이 일어났죠. 하여튼 이제 뒤에서 배신 때리는 얘들은 어디 가나도 배신 때려. 그 성향이 그런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동의는 후경을 교묘히 양으로 몰아내는데 양나라 무제는 후경의 야심을 알지 못하고 그의 항복을 순수히 받아들였다. 그러다 이제 후경은 양의 군비를 가 허술한 것을 눈치채고 반란을 일으켜 무제를 살해하니 양의 사회와 문화는 크게 파괴됐다. 한편 동의의 고징은 정제와 방북했다. 그래서 정제는 운문을 경비한 인물로 전에 고환은 전제를 급진히 받아들였으나 그의 아들 고징은 자신의 세력을 믿고 정제를 핍박했다. 이에 정제는 궁중에 탈출해 거살려다가 사전에 발각되어 유폐되고 이에 가담한 항족 60명이 처형됐다. 이때 고징은 동의를 찬탄하여 항제를 올려고 하였으나 부하에게 살해되고 동생 고양이 정제로부터 양해를 받아 항제가 되니 이 사람이 북제의 문선제이다. 그는 즉위 초에 이제 정치에 열심이어서 그 명부로 친송되었으나 종실 세력들이 시기하면서 점차 홍폭해져 왕족을 살해하고 선비족을 냉혹하게 되었으며 동의의 이제 그 종주 25가 700명을 학살했다. 자, 문선제가 죽고 그 어린 태자가 즉위하니 문선제 동생 상상왕이 성비의 장수와 결탁하여 양음을 살해한 후 유죄를 못하고 스스로 즉위하니 이름을 호선제라고 한다. 자, 그는 현명한 군주였으나 일찍 죽고 어리석은 동생 문선제가 즉위하면서 선비족 여러 대신과 장군 보율강에 살해하여 항실세에 약화됐다. 이미 이제 북제 같은 경우에는 그들 안에 내분이 상당히 많아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전했다.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죠. 한편 이제 북제는 수도를 업으로 뒀고 그다음에 이제 군사상 중심을 진양에 있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업이 정치적 중심지인데 군사적 중심이 진양이잖아. 이미 정치와 군사가 이게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어. 자, 이는 앞서 북이 홍은제가 선비족의 군사적 근거지인 평성에
한인의 본거지인 낙양으로 천도하면서 군사와 정치가 양분되면서 고립된 정책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예. 자, 그런데 북제도 정치적 중심지와 군사적 요지가 이분화되어 선비족의 지지를 상실함으로써 북제가 북쪽에 통합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죠. 자, 이렇게 이제 지면류한 북제와 달리 북주 같은 경우에는 통합이 되게 잘 됐죠. 그래서 이제 부병제나 이런 걸 통해서 통합을 이제 이끌어냈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북주가 북제를 먹었던, 나중에 수소했던 그 이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자, 서방의 장안의 수도를 둔 서희의 정세도 동의와 같이 불안했다. 우문태가 죽자 그의 아들 우문각은 서희의 공제를 피하고 수소 항제에 오르고 북호를 주라고 했다. 이걸 이제 예전에 주가 구분해서 북주라고 하죠. 자, 처음에 북주의 형세는 동의에 비해 영토가 흡사하고 인구도 훨씬 적고 그 위에 문화와 경제 면에서도 멀어지는 떨어지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무제가 즉위하면서 군사 경제면에서 북제를 압도하게 됐다. 그러나 우문태에 의해서 실시됐던 부병제도를 확대하고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와 좀 달라. 그 앞에 같은 경우에는 북위 때 뭐냐면 부병제도가 실시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문태 때 서희 때 부병제도가 실시했다 그죠? 무제가 이제 그걸 확대시킨 거예요. 다른 책 같은 경우에도 우문태 때 했다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서희가 여기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북위 때 이제 부병제에 관련된 내용은 일종의 서희의 부병제 기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와 약간 다르지만 뒤에 이제 이 부병제도가 수와 당도 계승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에 이제 뭐냐면 부병제 관련된 내용이 나왔죠. 요 관련된 물론 이게 당나라 부병제 관련된 내용이지만 수당 관련된 부병제 관련된 내용이지만 나왔죠. 자, 하여튼 이 부병제도를 확대해서 이제 북주의 군사력의 강화를 주역함으로써 북제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자, 부병제는 병농일치제를 바탕을 그래서 북위 때 군전제를 바탕으로 그 당시 그 땅을 받은 대가로 군사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군사적인 어떤 복무를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군전이라는 어떤 기반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뭐냐면 군전제가 붕괴되면 부병제를 운영할 수 없죠.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 부병제도는 국민 계병의 원칙 아래 민족의 차별 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번역의 의무를 부과한 거죠. 한족이나 그다음에 모랑캐나 다 똑같이 모든 이제 북주의 국민으로서 이제 뭐냐면 병역의 의무를 부과했다는 거. 그만큼 이제 뭐냐면 유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배경이 되겠죠. 뭐 호족이나 한족 간에 떠나서 같이 이제 군대 가서 짬밥 먹고 같이 뒹굴다 보면 이런 종족적 관념이 이제 먼저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북주가 상당히 일치감 있는 국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는 거죠. 자, 병영, 절충부인데 절충부는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신교대라고 보시면 돼요. 논사훈련소 같은 것도 있죠. 신교대. 그런 데는 이제 근데 요게 직결시켜서 다 같이 군사훈련을 받게 하여 국가의식을 고취시키고 북주 내 여러 민족들의 융합 단결을 촉진하였다. 이와 함께 부병제에 의한 병농일치로 농민이 교대로 변상하여 군사 교육을 받고 고향으로 들어가 항병이 되어 예비군 형성하게 됐다. 자, 이는 국가가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지 않고도 국민을 모두 군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무제 업적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만들었던 정책들을 뭐냐면 확대시켰다. 부병제를.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도 이제 아버지가 만든 정책을 이제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무제는 우문태 이래 중농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즉 전쟁 노비를 가감하게 해방하여 일반 농민으로 개편하고 농업을 종사하도록 했고 항우리 개간과 수의시설 확대로 농업 생산이 증대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 이제 서희와 북주의 근거진 장안은 전환의 이제 진과 전환의 수도로서 정치 군사적 요충지였고 제국의 수도 적합한 것이다. 그러나 후한이 낙양으로 이제 도읍을 정한 이제 문명의 중심지에 소외됐는데 이것이 오히려 선비족으로 하여금 하나 되지 않고 건전한 기풍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서해 영토는 동이나 강남 지역처럼 비옥하진 않았으나 이것이 호족 세력의 발전에 둔화시켜 호족의 대토지 사회화가 이때 호족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오랑캐 호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방의 인제 그 세역가를 얘기하죠. 예. 그래서 호족의 대투리 사유화가 다른 지역처럼 진척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 자, 이 때문에 이제 부의 편제화가 심화되지 않아 사회 경제의 공평성이 유지되었고, 이에 따라 군전 농민들의 어떤 노동력을 존중하면서 물질보다는 건전한 인간 정신이 앙양되는 사회 기풍을 유지할 수 있다. 요거 좀 약간 읽어보면 동계는 좀 간접적인 것도 있어. 정신적인 것들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예. 따라서 이 지역에는 북주가 하북을 통일하고 다시 그 전 중국을 통일한 수당 제국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 경제, 군사적 배경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인제 그 보면 왜 그 북주가 인구도 적고 생산량이 낮은 북주가 왜 북제를 능가해 가지고 북제를 결국에 먹었는가, 북제와 싸움에서 체제 경쟁에서 이겼는가에 대한 그 배경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부병 제도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제 농경, 중농 정책을 들 수 있고, 또 하나가 인제 그 뭐냐면 북주의 수도인 장안의 위치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호족 세력들이 그 뭐냐면 강대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주에 비해서 북제는 동방에 위치하고 토지는 넓고 자원이 풍부했으나 정권이 선비 귀족의 수종에 장악되어 그 북주에 비해 북제는 북제에 관련된 내용, 왕실 내분이 계속됐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실 내분 관련된 내용 얘기했죠. 자, 이 과정에서 선비족과 한족 사이의 극심한 갈등과 방목이 계속되어 국력이 소모되었다. 자, 이것은 북주의 정치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국에는 서방의 북주에 병합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북주의 무제는 북제를 정복하여 하북을 재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북제가 인제 이렇게 북제를 먹은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북주의 출신이었던 그 양견이라는 외척이 자기 외손자를 강제로 인제 성양을 받아 가지고 세운 나라가 수나라죠. 예. 그래서 수의 기반은 이 북주가 만들어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한일종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볼게요. 예. 자, 앞에 인제 읽다가 인제 도중에 끊어진 내용을 인제 읽어 볼게요. 예. 147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자, 웅원태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부병제 관련된 내용이 있죠. 자, 웅원태는 한인 호족이 항토 방해를 위해 조직한 농민병을 자기의 군대에 편입시키고 병력을 확충을 꾀했다. 자, 웅원태의 말년에는 24군이 있었는데 보통 이것이 훗날 병농일치제의 부병제 성구라고 한다. 다만 서희의 군족은 일반 민노의 호족과 별도였으며 수당시대쯤 완전한 의미의 병농일치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가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오문태는 이 부병을 자기의 공신인 신귀족들이 장악하게 했고, 이 신귀족들은 제1위였던 팔주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가운데 우문태 자신과 황족의 원웅을 제외한 다른 6주군, 24군, 4군씩 나눠 장악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여기에서 이제 강농 집단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강농 집단은 이제 크게 그 안에서 팔주군이라는 집단이 있고, 이게 이제 상위 집단이고, 그다음에 그 아래로 인제 뭐냐 12대장군 집단이 있고요. 또 아래로 24인 계부의 동삼사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제 강농 집단이 인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게 강농 집단이 나오고, 되게 이 무천지인 출신들이 인제 구성이 됐죠. 요 팔주군에서 인제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인제 뭐냐 수와 당나라의 건국자들 이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양견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온 거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계보의 동상사라는 것은 인제 뭐냐 독자적인 관점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보의 동상사까지 있는 사람들은 인제 일종의 뭐냐 제후였다고 보시면 돼요. 독자적인 어떤 그 관점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우문태에서 이렇게 인제 개표를 통해서 일종의 강농 집단들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제가 말을 잘못했네. 팔주군에 이게 수나라가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대 장군이 여기네요. 예. 얘가 인제 수나라. 어, 제가 이제 잘못 설명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여기 있고, 자, 수나라를 건국한 양견은 12대 장군의 후손이었으며 당저우가 거기서 이게 당나라가 여기죠. 이게 당이고 이게 수. 예, 팔주군 12대 장군. 자, 당종을 건국한 이현 역시 조부가 팔주국의 일원이었다. 자, 이들은 상호 통혼을 통해 강한 결속력을 유지했는데,
이 집단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강농 집단이라고 하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집단이죠. 자, 이런 세력을 바탕으로 그 서해대 계승한 북주는 577년 북진을 멸망시켜 다시 하북을 통일했다. 또한 남조의 진흥부터 양자강 이북의 영토를 빼앗았다. 뭐 이렇게 이제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넘어와서 인제 그 호적 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사회 경제인데 뭐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호적 사회 구조적 특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